안녕하세요, 최부엉봉입니다. 여러분들이 썸네일을 보고 한껏 부푼 기대를 가지고 영상을 클릭해 주셨을 텐데요. 먼저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도 코로나19 사태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데 정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이 공부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정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영상을 6개에 걸쳐서 업로드를 했었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아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교과서에 텍스트가 잘 안 보인다거나 화질이 저화질로 볼 경우 전반적으로 좀 흐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고 반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많은 이제 연습과 그런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조금 더 스타일을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고민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바뀐 스타일로 영상을 제작해 나갈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개선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 배울 3단원, 4단원, 5단원에서도 점점 더 고칠 게 있으면 고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교과서 같은 거 선생님이 4종 교과서가 다 상관없다고 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교과서 굳이 같이 안 봐도 되고 여러분 물론 혼자 공부할 때는 봐야 되겠죠? 자, 요 영상만 그냥 집중해서 보면 됩니다. 따로 필기도 안 하셔도 되고, 이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은 예습 복습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시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들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이 될 거라는 거 아직도 유효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단원입니다.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과 변화인데요. 2단원부터는 보다 역사다운 역사. 사실 1단원이 역사다운 역사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자연환경, 지리적 범위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2단원에서는 보다 역사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할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1단원, 2단원, 3단원, 중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중단원에 대한 성격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면 1단원에서 오늘 영상에 해당되는 중단원 1단원에서는 인구 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볼 것입니다. 인구 이동 그리고 정치사회 변동, 즉 인구가 이동을 할 겁니다. 이동하고 요 인구가 이동하면서 여러 국가가 성립되고 정치 집단 정권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형성되고 분열되고 또는 통합되고 그런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인구 이동이 그런 사회에서 어떤 변화의 모습을 가졌는지를 배워볼 거고요. 중단원 2단원에서는 국제 관계의 다원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조공책봉이라는 아주 동아시아만의 특징적인 국제 관계를 배울 겁니다. 조공책봉을 포함해서 동아시아 다양한 외교 형식이 끼친 영향과 이런 걸 이제 상호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입장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3단원 유학과 불교, 동아시아의 대표적으로 동아시아의 공통된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유학과 불교, 나아가서 율령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유학과 연결되는 얘기지만 성리학 얘기도 할 겁니다. 요런 문화적인 내용이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공유되고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알겠죠? 자, 바로 1단원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강이고요. 인구 이동과 정치사회 변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림을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도 있는 교과서고, 물론 시험에 그림만 달랑 나오진 않습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 설명을 조금 이제 간단히 이제 해주면, 먼저 이 그림 먼저 보자면, 자, 이 그림은 우리나라 한국사에 등장하는 가야의 톡입니다. 톡이 흙으로 만든 그릇. 우리가 톡에 대해서 상당히 신석기 시대 때 많이 배웠는데, 그 밑에 있는 그림이 자 일본의 톡입니다. 일본, 특히 스에키 톡이라고도 불리는 건데요. 일본의 스에키 톡입니다. 이걸 왜 사진을 제시하느냐, 요 모양이 매우 비슷하고 흡사하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방식도 똑같다, 그리고 가야에서 먼저 만들어진 이후에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인구가 이동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도 이동하고 그 문화의 표현인 이런 유물이 제작되는 데 있어서도 그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자, 오른쪽 그림 보면 요
향로라고 하는데 향을 피우는 이거는 중국의 한 나라의 향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백제의 금동대향로입니다.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요? 여기서도 뭔가 중국과 한국이지만 매우 비슷하다. 즉 문화가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밑에 오른쪽 아래의 그림은 백제의 수도였던 서울 위례성에서 발견된 무덤이 양식이고 이게 고구려 저기 북한 지역의 고구려 무덤과 상당히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문화가 잘 전달됐고 고구려에 있었던 사람들이 백제 쪽으로 이동해서 이런 유물들을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오늘 배울 내용들이 인구가 이동하면서 단지 그냥 이사 가듯이 사는 곳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변화와 문화의 전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동이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인구 이동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는지를 간단하게 좀 중요한 포인트만 살려서 얘기를 해주자면, 인구가 왜 이동할까? 이동하게 된 가장 큰 배경, 원인,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 기후가 변화합니다. 기후. 자, 펜이 좀 두껍나요? 기후 변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우리 세계도 점점 지구 온난화니 여러 가지 기후 현상이 있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좀 더 남쪽으로 좀 더 따뜻한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후가 변화하면서 또는 자연재해, 갑자기 살던 곳이 지진이나 또는 태풍 또는 갑자기 이제 가뭄이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먹을 게 떨어지겠죠. 가뭄이 온다면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인구가 이동을 하는 것이고요. 또 살던 곳이 너무 이제 좋아서 인구가 막 증가하는 것입니다. 같은 한정된 지역에 인구가 막 증가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인구가 증가하고요. 그 과정에서 인구가 증가했다. 그 인구가 이동했다. 많은 그러면 예를 들면 이동을 했는데 그 이동한 지역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자, 그 과정에서 여러 갈등, 이동하는 사람들과 원래 살았던 사람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인구 이동이라는 게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동한 지역에다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거나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들입니다. 또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고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의 융합이 발생합니다. 융합이란 말 어렵지 않죠? 섞인다, 합쳐진다. 그러면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우리가 이제 배울 요 시기에 일어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아시아의 공통된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유교, 아까 말했던 유학이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한자 문화. 또 뭐가 있을까요? 불교. 동아시아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불교 중에서도 특히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 앞으로 차근차근 할 겁니다. 또 율령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 얘기도 나중에 자세히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조공책봉 관계라는 아주 특이한 외교 관계가 등장을 할 것입니다. 요런 것들이 탄생하게 되는 요 흐름을 앞으로 쭉 배워 나가는 게 요 이단원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한 인구 이동이라는 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아시아의 지도인데요. 자, 요 인구 이동에 대해서 이제 화살표를 많이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보게 될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도 언급했지만 인구 이동이라는 거, 동아시아의 인구 이동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도 마찬가지. 우리 한반도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한반도에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원래 살던 사람들은 또 밑에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인구 이동의 화살표가 어렵지 않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간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면 보다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중국의 얘기, 중원 지역 얘기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도록 할 건데요. 저 위에 지금 우리가
큰 강의 위치는 파악을 했잖아요. 황허강, 창장강. 저 위에 까만 게 뭐냐? 바로 만리장성이라는 거. 이거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 자, 요거 만리장성이라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자, 방금 했던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중국에 이제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중국 만리장성 위쪽 지역에 색깔을 바꿔볼까요? 자, 만리장성 위쪽 지역에 여러 북방 유목민족들이 살았습니다. 흉노, 선비. 여러분 북방 유목민족들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이제 농경이 아니라 유목생활, 목축생활을 했던 민족들입니다. 말 타고 다녔던 흉노, 선비, 갈족, 저족, 강족. 이런 주로 5개로 구분되는 유목 민족들이 살았는데 이들이 아까 말했던 그런 기후변화,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인구 증가 이런 것들의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 만리장성 넘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인구 이동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때 이 밑에 아래 중원 지역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어디까지 배웠냐? 이제 노래를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이제 부르면 좋을 텐데 하상주, 춘추, 전국, 진한 삼국까지 배웠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자, 진한 삼국 후한이 삼국으로 분열됐다고 했어요. 황건적이 난 이후에 위, 촉, 오 요렇게 삼국시대였잖아요. 그쵸? 삼국. 이거 기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삼국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삼국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삼국시대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거 삼국지라는 소설에도 이제 여러분 재밌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삼국이 이렇게 있었는데 가장 강했던 나라는 바로 요 위나라입니다. 위나라. 조조가 세운 요 위나라. 가장 북쪽에 그리고 황허강을 끼고 가장 많은 인구. 여러분들 삼국지를 읽으면 자꾸 촉나라, 유비가 있는 촉나라가 주인공인 것처럼 느껴지고 막 호감이 갈 텐데 위나라가 실제로는 가장 셌고 실제로 위나라의 그 뭡니까 위나라의 신하였던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사마씨예요.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위나라까지 멸망시키고 그리고 촉오나라까지도 다 멸망시키고 통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위초고 어디든 통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 얘기도 이제 이따 할 건데 한 번 더 페이지를 넘길게요. 그냥. 자, 방금 말했지만 위초고 삼국시대를 아까 말한 사마염 이름까지는 기억하기보다는 사마씨라는 성이 사마입니다. 두 글자요. 이 사마씨가 나라를 세우면서 통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나라입니다. 진나라가 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진시황제 때도 진나라가 등장하는데 또 진나라요? 자, 이게 중국의 한자가 이제 다양하게 같은 의미여도 우리나라 한국식으로는 같은 발음이어도 한자가 다르고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텐데 다릅니다. 선생님이 처음 지금만 한자를 뭐 써주겠지만 한자를 왜 알라는 게 아니라 요 시기적으로 이제 구분하면 충분히 알 텐데 요 진나라고 우리가 배웠던 진시황제 진나라는 좀 달라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다른 진나라입니다. 자, 요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지금 남쪽 지역의 얘기를 들었죠? 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자, 방금 흉노 자, 이걸 다 적지 않을게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자, 아까 북쪽 지역에 5 오랑캐들이 이렇게 5 유목민족들이 있었잖아요. 요 유목민족들을 밑에 이제 농경민족들, 우리가 한족이라고 부르는 농경민족들은 이렇게 불렀어요. 아우, 저 오랑캐 놈들. 5 오랑캐라고 흉노, 선비, 갈, 저, 강을 이렇게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이 민족들이 아까 남쪽으로 만리장성을 넘어서 내려온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내려온 다음에 맘대로 자기들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이 황허강 근처 지역을 맘대로 이제 자기들 맘대로 이제 나라도 세우고 맘대로 이제 갖고 노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5호가 이 황허강 근처에 만리장성 이남 지역에다가 수많은 국가 흉노도 여러 국가, 선비도 여러 국가, 갈적도 여러 국가 이런 식으로 여러 국가를 세웁니다. 이 여러 국가들이 몇 개나 됐냐? 16개나 됐다고 해서 5호 5 오랑캐가 16개의 나라를 황허강 근처에 세웠구나. 이렇게 해서 5호 16국 시대다 라고도 부릅니다. 아니 그러면 기존에 있던 농경민족들 이 진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인구 이동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진나라는 부랴부랴 이 오랑캐들을 피해서
이 오랑캐는 선생님이 지금 요 민족들을 낮춰 부르는 게 아니라 자, 요 한족들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얘네들을 피해서 남쪽으로 동쪽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특히 수도를 창장강 하류 지역으로 이제 옮기고, 건업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옮기고 우리 다시 출발하자, 우리 진나라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라고 하면서 아예 수도를 옮기고 새로운 나라로 탄생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이때부터를 남쪽으로 이동, 실제로는 남쪽이지만 동쪽으로도 이제 가는 거잖아요. 방향이 이렇게 남동쪽. 자, 그래서 동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요렇게 황허강 근처에 5 유목민족들이 넘어와서 16개의 나라를 세우고, 기존에 있던 진나라, 사마시의 진나라는 동쪽으로 수도를 옮기고 동진으로 다시 태어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 번만 더 얘기를 좀 정리를 해서 해보자면, 지금 북쪽 지역에는 자, 이 남북으로의 기준은 지금 황허강 근처, 창장강 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북쪽 지역엔 지금 5호가 세운 16국이 존재하는 거고, 아래 지역에는 수도를 동쪽으로 옮긴 한족, 농경민족들의 동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복잡했던 시대를 북쪽과 남쪽 나눠서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먼저 북쪽의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이 복잡했던 16개의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선비족, 아까 5호 중에 하나였죠? 이 선비족이 가장 강력했는데, 선비족이 세운 북위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5호 16국 시대가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위가 이제 거의 약 150년 정도 이렇게 정권을 유지하다가, 자, 여기는 이제 이 흐름만 이해하세요. 복잡합니다. 상당히 미리 말하지만, 북위가 동위와 서위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동위에서 북제라는 나라가 탄생하고 서위에서 북주라는 나라가 탄생하기도 하는 요런 흐름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쪽도 정권이 막 바뀝니다. 요 5호 16국 시대 때 도망갔던 요 동진이, 자, 정권이 바뀝니다. 자, 다른 색으로 해야 되겠죠? 노란색으로 할게요. 자, 어떻게 바뀌느냐? 송나라라는 나라가 들어서고요. 나중에 배울 송나라랑 또 한자가 다른 송나라예요.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뀌어서 제나라, 그리고 양나라,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또 진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진나라도 또 한자가 다른 진나라가 되겠는데요. 자, 이것도 지금만 써주겠지만 한자 알려는 게 아니라, 알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진나라구나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북쪽의 유목민족들의 국가들의 흐름 파란색, 그리고 남쪽의 농경민족 한족들의 흐름 요렇게 노란색.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5호의 이동으로부터 이렇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이 흘러가는 요 시대를, 북쪽은 북쪽대로 이 유목민족들의 정권이 막 바뀌고 왕조가 생기는구나, 남쪽은 남쪽대로 왕조가 생겨나가는구나 라고 해서, 이 남과 북쪽의 각각의 왕조가 다르게 진행이 된다고 해서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남북조 시대. 각각 북쪽과 남쪽의 왕조들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을 남북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말했지만 인구가 단순히 이동하고 국가가 수립되는 걸로 끝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섞이고 새로운 문화가 탄생한다고 했는데,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얘기만 조금 추려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면, 아까 말했던 복잡했던 5호 16국을 통일했던 북위에서 효문제라는 황제가 등장하는데요. 기존의 한족들이 살았던 지역에 오게 됐어요. 우리 오랑캐가. 그러니까 너무 낯선 문화도 있고 생활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우리가 한족의 문화를 무조건 배척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흡수하고 융합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여전히 아직 못 도망간 한족들도 효과적으로 다스리겠다. 이런 목적으로 한화 정책이라는 걸 추진합니다. 야구팀이 아니에요. 한족화 되는 정책이에요.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도 비록 오랑캐 유목 생활을 했던 민족이지만 한족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니 우리 말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여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죠.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자, 하나 정책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 한족 관리를 북위, 우리는 오랑캐 나라지만 등용을 한다거나, 또는 우리 유목민족들의 언어 그만 쓰고 한족 언어를 쓰자, 한자도 쓰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또는 한족과 이 유목민족들 간의 결혼을 시킨다거나,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또는 뭐가 있을까요? 수도를 기존의 평성이라고 북방 유목민족들에게 딱 맞았던 수도에서 한족들이, 농경민족들이 살던 이제 러양으로 옮기기도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의 특징이 이제 한화 정책입니다. 정말 시험에 자주 나와요. 한족화 되겠다. 왜? 우린 한족이 아니었으니까. 자, 이런 것도 있고, 아래쪽으로 이 창장강 남쪽으로 도망갔던 이 한족들, 농경민족들은 이 창장강 근처를 적극적으로 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농경밖에 없잖아요. 아주 이 강남 스타일 그 강남이 아니라 여기가 원래 원조예요. 자, 원조는 몰라요. 원조라는 말 취소할게요. 이 창장강 남쪽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합니다. 강남 개발. 그러면서 농업을 이 창장강 남쪽에서도 매우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듭니다. 이 남쪽 지역은 따뜻하고 이 양쯔강, 창장강이라고 하는 엄청 큰 강이 있으니까 농업에도 매우 유리한 조건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죠? 자, 요런 이제 문화까지도 탄생하는 게 바로 이 남북조 시대의 흐름이 되겠고, 요 복잡했던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잠시 후에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고, 요 시기에 오른쪽 우리나라랑 일본 얘기를 계속 이제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쪽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반도 지역. 자, 지도를 한번 좀 그려보면, 간단하게 그릴게요. 간단하게. 자, 또 대충 그릴 순 없죠. 자, 한번 다시 그릴게요. 죄송합니다. 좀 더 완벽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더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있다고 친다면 어딘 줄 알겠죠, 여러분들은? 자, 일본이고요. 자, 제주도, 울릉도, 독도, 대만 정도만 그리면 되겠어요. 자, 아까 이제 중국 지역 얘기만 계속 했었는데, 우리 만주민 한반도 고조선 이후의 역사에서도 인구가 이동하고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먼저 고조선 같은 경우가 요 지역에 이제 위치했었는데 한나라의 침입으로 멸망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고조선의 유민들이 한반도 남쪽으로 적극적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동해서 진이라는 나라가 또 있었고, 삼한, 마한, 진한, 변한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고조선 이후 한사군의 부여. 자, 한사군 지역에서 이제 발생한 우리 초기 철기국가 부여. 이 부여족도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여러 국가들이 수립됩니다. 고구려가 있고요. 고구려에서 내려온 민족들 백제를 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한에서 신라가 나오기도 하고, 변한 지역에서 가야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지역에서도 인구 이동에 따라서 이렇게 국가가 수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알다시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야까지도 우리가 중요한 나라인데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해가지고 삼국시대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민족들,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도 일본으로도 이동하는 이제 계기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정권 싸움에서 밀려나거나 단순히 이제 문화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돼서 일본의 문화에, 일본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렇게 일본 입장에서 저 한반도 지역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도외인이라고 부릅니다. 도는 건너다, 외는 외, 일본 쪽으로 그런 사람들,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배운 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왕인, 아직기, 담징 이런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선진화된, 발전된 문물을 전달하면서 일본도 야요이 시대 이후에 여러 국가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막 그러는데, 일본도 이런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정권이 탄생합니다. 그게 바로 야마토 정권입니다. 야마토 지역을 기반으로 주변 호족들을 통합한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통일 정권이 수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한반도와 일본의 얘기입니다. 아까 봤던 왼쪽에 남북조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이런 흐름이 이어졌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고요. 자, 요걸 조금 더 이제 다시 중국으로 가가지고 얘기를 이어서 해볼게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야마토 정권이 미리 적혀 있죠. 자, 만리장성도 이렇게 그리고요. 자, 아까 말했지만 한 번만 더 복습 차원에서 복잡하니까 북위라는 나라가 5호 16국을 통일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동위, 서위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북제, 북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자 밑에도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동진 이후에 자 송제, 양진 이렇게 이제 이 시대 뭐라고 했죠? 자 남북조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 과정에서도 이제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다. 자, 요 북주의 장군이었던 양견이라는 사람이 북쪽을 통일합니다. 북제를 멸망시키고, 그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농경민족 한족 국가인 진나라까지도 멸망을 시키면서 이 복잡했던 5호 16국 시대 이후 남북조 시대를 다시 통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우게 되는 나라가 바로 수나라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수나라는 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자, 수나라. 요렇게 수나라가 이 혼란스러웠던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나라가.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 수나라를 건국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배울 당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은 중국 역사학계에서는 북방 유목민족스러운 면도 있으면서 한족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관롱 집단 뭐 이름을 따로 부르기도 하는데, 요 통일된 국가 수나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농경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북조 시대가 수나라로 이렇게 통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나라는 매우 짧게,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데 교과서에선 자세히 나오진 않고 오히려 한국사에서 자세히 등장하는데, 수나라 뭐 그 운하를 막 이렇게 무리하게 파고요. 운하를 이제 건설하기도 하고 고구려를 침략을 하기도 하고요. 그 우리나라 을지문덕 장군이 이제 살수대첩으로 이겨낸 그런 역사와 관련된 게 이 수나라가 되겠고요. 그 수나라가 이런 무리한 이제 고구려 침공, 토목공사 등을 통해서 일찍 멸망하고 그 자리를 새로운 통일 왕조가 차지하게 되는 게 바로 당나라가 되겠습니다. 당나라도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죠? 수나라 이후에 당나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마치 진시황제 때 진나라가 막 엄청나게 대단하게 통일을 한 이후에 짧게 멸망하고 한나라라는 통일 왕조, 유방의 한나라가 들어선 것처럼 수나라가 짧게 존재하고 당나라가 통일하고, 이 당나라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주도하게 되는 이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나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한반도는 고구려, 백제, 신라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일본엔 야마토 정권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조금 더 이제 동아시아 전반적인 지도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복잡했던 남조와 북조, 남북조 시대가 이렇게 있었고, 이 남북조 시대를 한 번 더, 자, 북주 출신의 양견이 세운 수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수나라가 짧은 역사를 뒤로하고 멸망하고 당나라가 통일한다. 동그라미가 좀 더 크죠? 훨씬 더 중요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한반도에 고구려가 존재했고요. 백제가 존재했고요. 한국사 얘기죠. 신라가 존재했다라는 거. 가야도 존재했고요. 자, 위치 간단하게 이렇게만 할게요. 이 과정, 일본은 야마토 정권. 자, 요때 이렇게 지금 중국이 매우 복잡한 시대를 겪는 동안 우리 삼국시대가 진행이 됐다. 그러면서 한국사 시간에 배운 내용, 백제 4세기, 고구려 5세기, 신라 6세기 전성기를 맞이를 했다. 그 전성기를 보여주는 상징, 한강을 누가 차지하느냐, 한강을 두고 치열한 삼국시대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 그러나 가야는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않았다. 요 과정, 그리고 이 복잡한 틈을 타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수나라라는 통일 왕조가 들어서고 고구려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당나라 같은 경우 우리가 살수대첩 적을까요? 살수대첩 같은 데서 물리치기도 하고, 당나라를 이제 통일한 당나라를 건국한 이제
이연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당태종, 이런 사람들이 신라랑 친하게 지내면서 고구려를 또 쳐들어오기도 하죠. 이때 또 한국사에 등장하는 중요한 거 뭡니까? 안시성 싸움이 이렇게 당나라와 고구려 간의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당시 요때 고구려 백제가 이런 당나라와 신라 간의 친한 사이에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을 잡기 위해서 친하게 지냈던 북방 유목민족 돌궐이라는 또 유목민족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복잡한 시대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일본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아까 봤던 삼국에서 한반도에서 넘어갔던 여러 도웨인들 있잖아요. 도웨인, 그쵸? 도웨인들이 여러 가지 문물을 전달해주고, 아까 봤던 토기 이런 문화도 전달하고요. 한자 또는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불교 이런 것도 전달하는데, 그때 일본에서 한반도로부터 건너온 도웨인들이 전달한 불교를 바탕으로 아주 초기에 일본만의 특별한 불교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 불교 문화가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아스카 문화라고 합니다. 아스카 문화가 이렇게 탄생을 하기도 하고, 와, 한반도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문화 정말 좋구나. 정말 많은 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아, 저 국가들은 이러이러한 이제 매우 선진화된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젠 중국 지역까지도 눈을 돌리고요. 아, 이 국가들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율령이라는 게 있구나. 지금부터 따진 법입니다. 법. 율령에 대해서는 다음 단원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법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나 우리도 율령을 만들어서 반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일이 생기는데, 요 사건 이름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이카 개신이라고. 자, 율령을 바탕으로 중앙 집권 국가로서 보다 더 튼튼하게 나아가겠다, 이 야마토 정권이 라고 하는 일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카 개신. 요게 바로 지금 요 화면에 보이는 이 상황이 다 같은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같은 해냐? 안시성 싸움이 있던 해, 이 연도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에 다이카 개신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삼국과 중국의 그리고 일본의 관계가 이렇게 흘러가고요. 그 이후의 얘기도 매우 교과서에서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지금 상황 정리를 좀 해볼게요. 당나라가 있고요. 그쵸? 자, 당나라가 있고, 지금 그 삼국시대, 치열한 삼국시대를, 자, 누가 통일합니까? 여러분들 한국사 배웠으면 기억이 나겠죠? 자, 누가 통일해요?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되죠, 결국. 자, 이런, 갑자기 삼국시대에서 신라가 통일했다? 너무 비약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실제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이 정도로만 알아두면 됩니다. 신라가 통일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북쪽 지역에 신라가 고구려 땅을 다 얻지 못하죠? 그 과정에서 당나라의 영향에 이 한반도 북부 지역이 남아있는 이러한 모양까지도 가지게 된다라는 상황.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일본은 아까 말했던 여전히 야마토 정권 그리고 아스카 문화를 이제 발전시켰다라고 했는데,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다이카 개신을 통해서 아주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국가로 탄생했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당나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당나라로 파견을 합니다. 사신을, 견당사라는 걸 파견하고요. 그러면서 와, 쟤네처럼 보다 더 중앙 집권적인, 보다 더 효율적인 국가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 걸 상징하는 것으로 나라 이름도 우리가 지금 저 동아시아 여러 중국이나 한반도 국가들로부터 왜라고 불리고 있지만, 우리 나라 이름까지도 정해서 반포해야 되겠다. 일본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왕도 하늘의 기운을 받은 천황이라고 불려야 된다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게 바로 지금 신라가 통일한 그 시점, 그 시대쯤 7세기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당나라로부터 또 배울 거 없나? 막 고민을 하다가 당시 당나라 수도가 장안이라고, 여러분 장안의 화제다 할 때 그 장안입니다. 자, 장안이라고 아주 계획적으로 설계된 수도를 이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수도까지도 모방해서 새로운 도시를 설계합니다. 그 헤이조 헤이조쿄라고 하고 있는 이제 도시를 계획해서 설계하고 수도를 일로 천도합니다. 또 그 이후에 수도를 한 번 더 천도하는데, 그 다음은 헤이안쿄
라고 하는 지역으로 천도합니다. 이 지역이 지금 일본의 교토 지역인데 여기로 수도를 천도하면서 보다 더 나라다운 나라, 중앙 집권적인 성격을 띠는 국가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는 이렇게 수도의 이동에 따라서 이 일본의 문화를 조금씩, 일본의 문화가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 그래서 시대의 명칭도 수도에 따라서 탄생을 시킵니다. 자, 나라 시대, 헤이조큐가 수도였던 시대를 나라 시대라고 부르고요. 헤이안큐가 수도였던 시대를 헤이안 시대라고 부르기로도 합니다. 알겠죠? 요렇게 하고, 이제 특히 헤이안 시대 같은 경우는 매우 화려한 귀족 문화, 더 이상 우리가 당나라로도 배울 게 이젠 없다라고 하는 시대로 이제 나아갈 텐데, 그 얘기는 일본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요런 시대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당나라로부터 뺏겼던 옛 고구려 영토에도 우리나라 역사가 또 이제 생기게 되죠? 자, 어디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대조영, 고구려 유민으로 알려진 대조영이 발해를 이제 세우게 되는 이 역사까지도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인구 이동이라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배우게 되었는데, 우리가 연표를 통해서 보자면 오늘 배운 내용이, 자, 삼국시대 이후,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거의 배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복잡하죠? 요것도 이제 특강 시간에 연표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할 거고, 너무 길면 또 이제 지루해질 수도 있어서 오늘 배운 내용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1단원, 중단원 1단원인 자, 인구 이동과 여러 가지 변동 상황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발전하고 반성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